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5년 7월 5일 토요일 167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책임 PD 전우재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최근에 제가 태어난 고향인 부산이 아주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이 오랜만에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해운대구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해운대 출생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 옆쪽에 이제 영도 출신이신데 해운대구 구의회가 지금 사건의 중심에 섰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을 이제 올리면서 이게 화두가 됐었는데 더불어민주당 그 구의원이 이 촉구안을 이제 올렸는데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반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기 그런 이유를 들었어요. 이게 산업은행이 먼저 와야 되는데 갑자기 왜 해양수산부가 오냐. 이게 순서가 안 맞다. 그리고 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도 있어. 근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재판을 받을 거냐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안 했다. 약속을 해야 된다. 그걸 안 해놓고서 이 결의안을 어떻게 통과시키냐.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앞에 건 이해가 돼요, 그래도. 뭐 산업은행이 먼저 오는 게 순서상 필요하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하고 이게 해양수산부 이전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이런 이유로 이제 부결을 시켜버렸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산이 굉장히 이제 바랬던 수건 사업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해양수산부 이전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의지를 가지고 올해 안에 추진을 해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해주겠다는데도 구에서 이 대통령이 먼저 처신을 잘하십시오 이러면서 퇴짜를 부결.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부산 시민들이 댓글을 많이 달더라고요, 뉴스에. 너희들이 뭔데 그걸 부결시키냐. 부산 전체 시민의 의견인 것처럼, 해운대구 전체 구민의 의견인 것처럼 진짜 웃기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여당 계열의 이 방송에서는 준다는데도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면은 뭐 딴 데 갈까? 저 호남 쪽 얘기도 나오고. 여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경남도 끼어들더라고요. 그럼 그 옆쪽으로 좀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너도 나도 이제 기회다. 이러고 부산이 안 받겠다는데 걷어차겠다는데 그럼 뭐 딴 데 하시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질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항상 이제 지방의회가 이게 과연 주민을 위해 일하는 게 맞느냐 지역에 이익이 되는 이런 사안을 두고도 어떻게 보면 정쟁의 도구로 이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 싫다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이 해양수산부 이전까지 반대까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결의안을 좀 통과시키지 않는 이런 행태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 너무 지금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논리, 진영 논리로만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한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는데 이 지방의회가 도대체 이게 밥값을 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다시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사실 그리고 이 해운대구 구의원들도 이런 게 구의회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지금 거의 뭐 국회급으로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좀 뒤늦게 알려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욕을 먹으니까 좀 얼떨떨할 것 같다.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은 미처 몰랐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하죠. 결국 역시 지방의회는 필요가 없다. 뭐 일을 이따위로 하는데 이거 뭐 세금 아깝다. 지방의회 다 없애버리자. 구의회 필요 없다. 항상 이제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연결이 됐네. 그러나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무용론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거는 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악화시키는 꼴이다. 오히려 더 이 지역의 이런 후진적인 정치 행태를 강화시킬 뿐이다. 더 밀실해서 짬짬이 행정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지방의회는 꼭 필요한데 우리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이 행정과 정치를 위해서. 다만 이제 그 지방의회의 구성원을 항상 이제 우리가 잘 못 뽑으니까 맞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회의원들 일 못한다고 국회 없앨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대통령 일 못하면 대통령 없앱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제도가 이제 문제인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 경우에는 오히려 지방의회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 지방의회의 구성원들을 이제 제대로 못 뽑다 보니까 계속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쵸. 결국에는 이제 주민을 위해 일할 지방원을 제대로 뽑고
1차적으로. 그리고 또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는, 이번에도 이제 감시하는 거죠. 이렇게 결의안을 이제 네네. 똑바로 통과시키는지 부결시키는지를.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도 저희도 뭐 시의회 네. 리뷰를 하는 게 그런 이유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바른 말 하는지 잘못하는지 바꿔을 하는지. 우리 원주시의회도 뭐 저희 방송 꾸준히 들은 분들 아시겠죠. 황당한 일들 많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꾸준히 이렇게 지적을 하고 기록을 해야 네네. 나중에 또 철저히 심판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점. 네. 새삼 또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네. 오늘 원주시의회 다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167회 2부는 원주시의 리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네, 강원도와 원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하는 척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다 괜찮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가 유튜브는 왼쪽 화면에 QR코드로 나가고 있는데요. 팟캐스트는 에피소드 설명을 참고하면 됩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원주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오른쪽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찍어 자동이체 후원을 신청하거나 계좌를 통해 자율 구독료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에피소드 설명을 참고하세요.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요거 네. 어떤 분들이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 중에서 감사의 좀 메시지를 좀 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네. 궁금한 거는 이제 방송에서 그러면 얘기해도 됩니까? 땡땡땡님 후원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매달. 이거 드려도 됩니까? 네. 이거 원하시는지 이거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괜히 나는 후원 사실 좀 숨기고 싶은데 이거 괜히 내가 저희가 공개적으로. 임의로 까발리는 네. 거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괜찮으신지 혹시 한번 댓글 의견 남겨주시면 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그 구글 폼 링크로 보내주세요. 나 이렇게 후원한 사람인데 연락처 이거니까 여기로 감사 문자 보내라. 아니 방송에서 좀 소개해달라. 이런 것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 인사 이상의 노력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언제나 네. 감사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167회 2부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25년 6월 원주 시의회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2025년 6월) 원주시의회 리뷰. (6월) 원주시의회 개요 먼저 살펴보죠. 네,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열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이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였는데 그렇죠. 워낙 네. 중요하니까 저희가 이건 따로 떼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도 했습니다. 작년에 원주시 정부가 돈을 똑바로 썼는지를 또 네네.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례회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시장과 이제 1대1로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정 질문. 이번에 5명이 신청했는데요. 최미옥, 김지연, 광문근, 손준기, 권아름 민주당 의원, 전원 민주당 의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말 끝까지 안 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 번 했었죠. 했죠. 나윤선 예전에 의원이. 나윤선 네. 의원이 이제 서면 질의 한번 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는 없다. 이번에도 야당 의원들만 했다는 점. 자, 의안은 31건, 그리고 건의안 3건 심의 의결했습니다. 잠시 후에 주목할 조례 2건 선정해 볼게요. 건의안 3건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홍기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했습니다. 이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죠. 일단은 임차인에게 이제 임대를 해준 맞아요. 다음에 네. 나중에 우선 분양권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 민간 임대 주택 제도가 있는데 이게 임차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선 분양권 보장한다더니 저희가 그런 말을 했었나요? 이러면서 시치미를 뗀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분양가를 막 감정액을 막 엄청나게 부풀린다든지.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알려줬던 정보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다르다. 네. 이래가지고 뭐 거의 사기 아니냐, 분양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 작년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송기현 민주당 의원이 행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원주도 저 행구동 쪽인가요? 이 비슷한 문제가 또 맞아요.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민간임대주택법을 전면 개정해서 임차인의 분양 전환권을 보장하고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을 확실하게 법제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민간 임대주택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임차인 권익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연 민주당 의원 GMO 감자 수입 승인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켰어요.
2월 17일에 농촌진흥청이 GMO, 유전자 변형이죠. 유전자 변형 감자에 대해서 환경 위해성 심사 결과 적합 판단을 내렸다고요. 그래서 이제 수입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네네. GMO 감자가 한국으로 이제 쏟아져 들어올 수도 있다. 그 문호가 지금 열리기 직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해성에 판단했을 때 문제 없다라고 판단한 적합이다. 거잖아요. 라고 거죠. 네. 그래서 김지현 의원은 이게 농민 생계와 국민 건강이 우려된다. 그래서 수입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농민 생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하고 GMO 농산물 수입에 대한 투명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국민과 농민이 신뢰할 종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저게 또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제 송미령 장관이 좀 유임이 돼가지고 이제 내란 장관의 유임이냐, 내란 농정을 다시 재탕 삼탕할 거냐 뭐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만은 과연 또 그렇죠. 요산에 대해서 송미령 장관 어떻게? 시험 때 오른 상황인데 이제 그렇지. 원주와 강원도 입장에서 네. 또 강원도 하면 감자 아닙니까? 저도 딱 그 얘기하려고 우리한테 중요하단 중요한 말이에요. 이야기죠. 네.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또 빠질 수 없네요. 박한근 국민의힘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노인복지법이 1981년에 만들어졌대요. 당시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3.8%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0%를 넘겼어요. 확실히 고령화가 네. 아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도 66.7세에서 84.5세로 늘었다. 그러니까 65세가 이제 노인 기준이잖아요. 이제는 한 20년 정도 더 사는 거죠. 그쵸. 81년만 하더라도 거의 65세면은 거의 기대 수명에 임박하는 네.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이제 바뀌어 버렸다. 2013년 노인 실태 조사에서 조사 대상 노인의 70% 이상이 스스로 생각할 때 노인 기준이 몇 살인 것 같냐 했을 때 71.6세로 인식했다고요. 그러니까 현행 법령 기준보다도 한 6세 정도 높게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노인들도. 그리고 현재 약 40%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요. 이렇게 고령층에 대한 인식과 역할이 달라졌음에도 노인복지법은 65세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교통요금 감면 등 주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 원주시는 근데 이제 시내버스는 70세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65세까지는 아직도 먹고 살만한데 이때부터 복지 정책 주는 게 맞냐? 진짜 어려운 70세 이상 노인들 도와주려면 이거 효율적이지가 않다. 지금 기준은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인구 그 수도 아마 포함돼 있을 거고 그렇죠. 어쨌든 네. 그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게 골자고요. 정년도 연장을 하고 재고용도 활성화하고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복지 지원 강화도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노인 빈곤이 심각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섣불리 또 올려가지고 복지제도를 더 늦게 적용시킬 경우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또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서술된 것처럼 어쨌든 정년이 연장되거나, 그러니까 그만큼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진 상태에서 늘려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진 속도는 너무 느려. 근데 당장 내 65세 정년은 코앞이야. 그럼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일할만 하니까 지금 60세 정년인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65세, 70세까지 일하고 싶은데 또 이게 마냥 늦게까지 일하라고 권장할 수도 없잖아요. 정부가 또.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대대적인 복지 확충과 함께 뭐 정년을 그래도 최대한 좀 유지시키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복지가 안 되니까 정년 연장으로 약간 우회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시대적으로 봤을 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노인 연령을 과연 기준을 상향한 게 또 맞는 것이냐라는 것은 전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뭐 마냥 이게 안 된다라고 하기도 제가 좀 과문한 탓에 그렇게 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그럼 뭐 마냥 늘리자 이렇게 하기도 좀 애매하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계속 평균 연령은 높아지고 있기도 그렇죠. 하고. 65세 그냥 냅둘 것이냐? 이것도 아닌 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원주시 버스 무료 정책은 선제적으로 좀 도입을 했다. 그건 너무 선제적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이번에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8건이나 했어요, 이번에. 맞아요. 이게 역시 네. 선거 1년 앞두니까 다들 실적 채우려고 그냥 무조건 발언 다 신청, 물론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느 때보다 너무 많으니까. 이거 너무 노골적이야. 이게 내가 실적 부족한 분들은 2번 해서라도 내가 실적 채우겠다, 이번 회기 때. 맞아, 그래서 부쩍 2번 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18건은 뭐 네. 최다인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주목할 바는 저희는 단 2건만 선정을 했습니다. 영향가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잠시 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가동이 됐는데 이번에는 위원장에는 국민의힘의 나윤선 의원, 부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차은숙 의원이 선임이 됐어요. 그래서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습니다. 눈여겨볼 거는 역시 순세계 잉여금이죠. 이게 세금, 징수한 세금에서 이제 지출을 뺐을 때 얼마가 남았느냐. 네네. 순세계로 봤을 때. 저희가 일전에 이제 1,000억 이상 남았어가지고. 아니, 돈이 이렇게 많이 나면 어떡하냐. 세금은 그렇게 걷어놓고서 지출을 똑바로 안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흑자를 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요. 거둔 만큼 돈을 최대한 다 써야 좋은 겁니다. 잔액이 안 남을수록 좋은 건데, 원주시는 저번에 이제 재작년이었을 것 같은데, 1,000억 이상 남은 걸 봤을 때 이거 재정 운영 똑바로 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돈 없다고 쥐어짜더니. 그러니까 긴축 정책을 기지로 내설고 모든 예산을 막 다 일괄로 삭감하고 그랬었잖아요. 10%씩 뭐 네. 문화 행사 관련 예산 다 줄이고 그랬었는데 기껏 줄이고 나니까 이게 뭐냐 1,000억이나 남았다 했는데 요번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죠. 988억 9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근데 많이 줄긴 했어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일반회계가 604억 2,100만 원이 남았고 특별회계가 384억 6,900만 원이 남았는데 2024 회계연도에서는 일반회계가 891억 원이 남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억 가까이는 줄여냈다. 거의 네네. 300억 가까이 거의 줄여냈다. 300억 가까이. 네. 라는 쪽. 그 2023이 좀 심했어. 근데 내가 볼 때 1,041억이 네. 남는 것은 이거 완전 재정 운영이 실패였고. 그 중에서도 일반 회계가 대부분을 차지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때는 네. 김지현 민주당 의원이 그래서 5분 발언에서 지적하기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거 재정 운영 너무 못한다라고 네네. 했는데 그래도 줄여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이것도 아마 내가 볼 때는 지방 교부금이라든지 이게 좀 세수가 줄다 보니까 좀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또 신경을 썼겠죠. 그만큼 또 그쵸. 너무 많이 남았었기 네. 때문에 그렇게 좀 좋게 봐주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개의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쳤습니다. 먼저 무장애 도시 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그리고 재정 건전성 평가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어요.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는 이제 권하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아주 의욕적으로 활동을 네네. 했었죠. 뭐 포럼을 열기도 하고 조사에 나서기도 하고 뭐 조례라든지 조례로 오분 이제 발언이라든지. 결실을 맺기도 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활동 보고도 본회의에서 했습니다. 권하름 의원이 직접. 그런데 이 재정 건전성 평가 특별위원회는 뭐냐? 이게 사실 예산 낭비성 사업을 점검하겠다고 뭐 간연 관광지 포함해서 주로 이제 전임 시정 사업들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축이 돼서 했는데 이거 뭐 여러분들이 직접 활동 보고서 한번 보세요. 난 잘 모르겠어. 그리고 본회의 활동 보고도 안 했어. 그냥 그러니까요. 스파고 넘어갔어. 네. 보고서로 가름했습니다. 위원장이 이제 조창휘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분은 의장 선거 떨어지신 뒤로는 좀 의욕이 없으신 네.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아쉽게 좀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황정순 국민의힘 의원 이번 회기 때 청가를 신청해서 불참했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이제 좀 많이 불참을 했었는데 네네. 계속 좀 불참을 했고요. 네, 여기까지 좀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시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시정 질문. 정례 하이라이트는 역시 시정 질문입니다. 이번 시위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광문군 민주당 의원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어디까지 왔나? 네, 원강수 시장은 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이거 하나로 당선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그럼요. 워낙 전면에 내세웠던 네.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지금 봐도 어마어마하네요. 부지 규모 100만 평, 투자 30조 원, 일자리 창출 10만 명 이상. 이게 제일 10만 명 이상 인구 늘릴 수 있다. 이거 보고 어떻게 안 찍어? 이거 보니까 제가 정호 씨랑 네. 지방선거 할 때 한번 그냥 선관위 들어가서 10대 공약을 한번 쭉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도 10만 명 이상 이거 가능하니까 다른 거 다 둘째 치더라도 이거 못 참지. 네. 인구가 갑자기 46만, 50만 그쵸. 원주가 금방이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경제 효과 163조 원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삼성전자 옵니까? 지금 어떻게 좀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뭐 엔비디아는 뭐 왔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네네. 삼성은 모르겠다. 현재 구체적인 성과나 실적이 잘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광문군 의원은 그런 취지로 이번에 질문을 한 거고요.
당초 부지 후보지로 꼽은 게 불온산단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불온산단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100만 평이 안 된다, 부지 규모가. 그래서 협소하고 규제도 많다. 지금 물환경 규제, 3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은 이거 뭐 폐수도 버려야 하고 할 게 많은데 이게 들어설 수가 없다. 그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전력, 용수, 폐수 처리 인프라도 부족한 현실이라서 광문군 의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경기 평택이나 용인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도대체 원주의 메리트가 뭐냐, 이거 삼성이 어떻게 오냐, 이런 데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클러스터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용인의 대규모 단지 발표되니까 그걸 확장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럼 용인 좋다. 우리 용인 가까우니까 이거 오히려 기회다. 우리가 기회를 놓친 게 아니다라고 정신승리를 좀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진척과 발전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원광수 시정이 공약을 계속 유지하는 건 시민 기만이 아니냐. 반도체 교육원 테스트베드 성과는 강조하면서 정작 삼성 공장 유치라는 이 핵심 사안에서는 시정부가 불확실한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네네. 광문군 의원은 지적을 했고요.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도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별로 확정된 게 없다. 과장된 수사로 좀 기대만 부풀리는 모양새다. 그리고 교육센터가 오더라도 그 교육센터에서 양성된 수료생들이 어떻게 원주에서 이제 일자리를 얻을 네네. 것이냐. 그런 산업적 기반이 없다면은 그렇죠. 네. 그런 인재 유출을 막을 방안도 부족하다. 한마디로 성과 부풀리기와 공약 유지만 반복하는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잃고 원주시의 대외적 위상에도 심각한 손상을 남길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골자. 부지, 용수, 전력, 폐수 처리 등 인프라 확보의 구체적 성과와 추진 계획은 무엇이냐? 또 삼성 공장 유치 관련 회사와 협의 내용, 추가 진행 계획, 착공 시기 등 단계별 이행 계획은 무엇이냐, 이런 걸 중점적으로 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원광수 시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만 평 부지는 현재 산단 지역이 아닌, 지금 이제 확정된 산단 지역이 아닌 수질오염 총량제와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 밖에서 찾는 중이다. 찾고 있다, 열심히. 그렇게 답변하는데 원주에서 사실 찾기 쉽지 않은데. 그쵸, 100만 평 100만 평 이상이면서 규제 안 받는 네. 곳이. 왜냐면 원주가 웬만하면 다 지금 한강 관련해서 이제 물환경 규제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녹록치가 않아요. 어쨌든 뭐 신평 농공단지, 태봉 일반 산업단지, 불온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서원지역 쪽에 기업 혁신파크 다 추진하고 있다. 약간 말 돌리기 아니야. 근데 이게 여기 다 규제 받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부지 규모가 100만 평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 공장을 어디다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라는 것에서는 뾰족한 답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용수는 용인 반도체 국가 첨단 전력산업 특허 단지 사례로 가름을 했습니다. 환경부와 환경수자원공사가 2034년까지 총 사업비 약 2조 2천억 원을 투입해 하루 107만 톤의 용수를 이 용인에다가 공급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양강댐, 충주댐, 화천댐을 지금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요 사례를 보면은 우리 원주도 국가의 어쨌든 산단으로 지정을 받으면은 이런 인센티브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희망회를 굴린 거죠. 이게 원주가 이 투자 계획을 확정받은 게 아니라 용인이 받는 걸 보면 네. 원주도 가능성이 있다. 무슨 논리적 회로인지 난 이해가 안 되지만은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용인 사례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다라고 강조를 해요. 이게 클러스트가 원주까지 확장되는 것도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제 마치 될 거라는 믿음이 있다. 있는 건지. 그래서 전력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력 역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2053년까지 10기가와트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가 동해 남부 서부 발전에 각 1기가와트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한국전력이 호남과 동해안에서 대규모 전력을 수송할 송전 선로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게 뭐 에너지 고속도로다 네네. 해가지고 그 얘기 많았잖아요. 총 사업비 역시 2조 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원주시도 불온산단에 지금 한국전력 변전소 건설 정도는 협의를 해놨다. 기업들이 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신규 산단에도 착실히 준비를 해서 국가 첨단 전략 사업법에 따른 특화 단지로 지정을 받아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와 지원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이런 얘기입니다. 원주가 열심히 산단을 조성을 해가지고 반도체 기반도 조성하고 첨단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놓으면은 뭐 정부가 우리를 용인처럼 국가 첨단 기술 산업 단지로 조성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어련히 정부에서 용수라든지 전력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거를 뭐 해결하겠다고 어디서 물 끌고 오려고 파이프 연결하고 뭐 발전소 짓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는 국가의 지원이 전제돼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용인사를 계속 강조하고 그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네. 생각해 보면은 용수나 전력이라든지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안 됐는데 우리를 국가 전략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할까요? 그리고 그 얘기가 좀 안 나오더라고요. 용인도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계획이 확정돼 있음에도 여러 가지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렇죠. 세계 최대 규모의 네.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그 기존의 주택 단지를 또 이주시키고 막 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절차. 근데 네. 어쨌든 정부가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지금 골머리를 앓는 상황에서 원주까지 나서가지고 원주를 이제 산업단지로 조성해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굳고 싶어도 우리도 원주 시민이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현실성이 이게 높아 보이지가 않는다는 점. 하지만 어쨌든 원광수는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수 처리는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이건 스킵이야 그냥. 그거는 뭐 어떤 형태로 이것도 뭐 보더라도 국가가 알아서 해줍니까? 네. 이게 잘 모르겠네. 이거 물안경 규제가 많은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 민선 8개의 성과들을 강조를 했어요. 삼성 공장 유치를 위해서 인재 양성과 테스트 배드를 지금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 뭐 반도체 네네. 지금 교육원도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산단 조성과 관련 기업 유치 전략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삼성 사장이 우리 시정부와 면담을 하고 반도체 교육원 착공식에도 참석을 했다. 이거 대단한 일 아니냐. 삼성 사장이 왔다. 삼성과의 관계가 있다. 사장이 왔는데 테이프 같이 끊었는데 그것밖에 안 한 거 아니야 근데? 자 그리고요 기업 유치 협력관과 관련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의 동향도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다. 동향은 파악하고 검색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이 정도. 그리고 엔비디아 교육센터 관련해서는 기업 유치 우리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다. 근데 일단은 구축이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거 어떻게 동시에 가기는 너무 어렵다. 일단 교육센터 잘 만들어 놓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기업 유치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단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그렇게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다 하냐. 이거 너무 욕심이 많다. 그래서 국내외 첨단 기술 기업과 공동 연구, 실증 연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보충 질문이 이어졌어요. 광문근 의원은 근데 정작 이 삼성 관련보다는 엔비디아 인증교육센터 관련 질문에 좀 많은 맞아요. 시간을 할애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 사업이 말은 이제 엔비디아 인증교육센터인데 그 모태가 되는 사업은 디지털 헬스케어 창의센터 구축 사업이거든요. 이게 국비 60억 원, 지방비 60억 원, 총액 12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이 일환으로 지금 엔비디아 인증교육센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혁신도시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국토교통부가 하드웨어 공간을 이제 조성할 예정인 겁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헬스케어 창의 센터를 이제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정부가 끼워 넣겠다는 거죠. 엔비디아 교육센터. 그러면 이게 하드웨어 조성하시는 김에 우리는 이제 엔비디아 끼워 넣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정부 예산안에 이 돈이 반영이 안 됐대요. 그 디지털 헬스케어 창의센터 구축사업 하려면 이제 국비 60억 원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불투명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엔비디아 교육센터 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발표를 할 수가 있는지 일단은 의문이라는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와 MOU도 지금 체결하지 않았다. MOU는 우리가 흔히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옛날에 우리 네. 김기열 시정은 MOU 시정이라고 할 정도로 MOU를 너무 남발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간단한 MOU도 지금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불확실성을 좀 증폭하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확정이 이렇게 사업적으로 확정이 된 게 아닌데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는 게 맞느냐 그렇죠.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계속 지적을 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국내에 선례가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인증교육센터 격의 역할을 하는 타 지역 사례들도 있는 만큼 세계 최초라는 표현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원주시가 세계 최초 원주에 엔비디아가 들어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표현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발표했다면 시민들의 신뢰도 더 높아졌을 텐데 왜 하필 대선 기간에 서둘러 발표했는지 의구심이 간다고 죠. 그러니까 MOU도 착실히 맺고 그리고 국비도 좀 어느 정도 확보된 다음에 발표를 했으면 더욱더 시민들의 신뢰로 진짜 뭐가 되는구나 했을 텐데 왜 그것도 확정이 안 됐는데 약간 졸속처럼 이렇게 발표했나.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대선 기간이야. 이거 약간 좀 이상하다. 광문권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원광수 시장은 일단 세계 최초는 사실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다른 지역에 물론 엔비디아의 이 택이 달린 게 있긴 한데 우리는 다르다. 우리 원주시가 하는 거는 AI 옴니버스 사업 인증 교육기관이다. 이거는 세계 최초다. 그럼요. 엔비디아가 다른 데서 한 적이 없다. 옴니버스 이 사업은 이 엔비디아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유일한 거다라고 그리고 이제 강조한 또 겁니다. 이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받는 데는 그렇죠. 우리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실무자들이 세계 최초라고 확신하고 있다. 나는 우리 공직자들을 믿는다고 무한 믿음을 어필했습니다. 예전에 그 아카데미 극장 철거할 때도
실무자들 막 믿는다면서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강행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항상 이렇게 실무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떠넘기는 느낌도 있기도 하고 나는 실무자들 믿고 처리한 거예요. 나중에 아니면은 이제 그 실무자 탓하실 건가? 실무자가 좀 잘못 알았나며 내가 도의적 책임은 있는데 사실 실무자가 나는 알아서 한 길래 밀어준 거다라고 답변하실 건지. 아니 최종 책임자잖아요 시정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화제가 됐던 것도 보고가 제대로 된 게 맞느냐 이런 그렇죠. 걸 항상 확인한 게 또 언론에서도 화제가 됐던 것처럼 아니 본인이 아무리 믿더라도 그런 것들은 확인하는 게 시장의 역할인 건데. 그리고 실무자를 믿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럼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쵸. 아니 모든 네. 원래 시행정이라는 거는 당연히 실무자가 보고를 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다만 네. 그 책임, 최종 확정을 이제 시장이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건데, 시장이 확정을 했으면 그냥 내가 믿으니까 한다 이러면 되는 거지. 뭐 실무자가 확신하고 있다. 난 실무자를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모르겠죠. 너무 흐린 눈으로 보나요? 좀 이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MOU는 아직 체결하지 않았지만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그럼에도 이제 곽 의원이 자꾸 의구심을 표하니까 원광수 시장은 시민들은 신뢰하고 있다. 그런데 의원님만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본다. 저희가 대만에 가서 만난 그분들,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에 계신 분들, 또 관련된 업체들, 엔비디아 관련자분들 이런 분들이 다 과장되고 거짓이란 말인가? 왜 보여지는 것 그대로 안 보시고 자꾸 왜곡시키려고 하냐? 이렇게 날선 반응을 그러니까요. 보였습니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공방이 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잘 안 풀리는 것 같으니까 이제 곽 의원은 좀 급격히 주제를 좀 전환시키더라고요. 여기서 좀 빠지시고 삼성 공장 유치 현황으로 좀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관련해서 약간 좀 일문일답이 속 시원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곽 의원 네.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원광수 시장이 이제 왜 실무자들 믿는다. 왜 색안경 끼고 보면 이렇게 또 강하게 반응을 하니까 더 몰아치지는 못했던 면이 있었어요. 자, 삼성공장 유치 관련해서 곽 의원은 언제쯤 달성할 수 있냐, 가능한 것이냐 의문을 재차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광수 시장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산단을 조성해서 삼성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원주로 오도록 여건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모호하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네. 잘 구축을 해 나가고 있고 근데 공약을 삼성으로 해놓고서 삼성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오도록 할 거다. 이게 현대, SK 뭐 이런 다른 기업들도 올 수 있게끔 모르겠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네. 믿어만 달라. 이 근거는 없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계속. 그러면서 도리어 광문근 의원의 조급한 시각이 문제라는 시각으로 쏘아붙이더라고요. 저기 의원님은 삼성전자를 유치하는 거에 한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요.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 한 6개월이면 산업단지 조성할 수 있다고 그건 생각하시는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릴 얘기고요. 왜냐하면 이 유치하겠다고 공약으로 발표하신 거는 시장님이세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공약으로 말씀하시면서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셨거든요.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그럼 언제 가능한 지킨다는 것이고요. 거예요? 네? 가능한 것이고요. 제가 취임 후에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민주당의 어떤 의원님께서 취임한 지 석 달이나 지났는데 왜 삼성전자를 유치 못하냐고 따지듯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더니 정말로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 원주로 오세요 하고 이렇게 말만 하면 다 오는 하여튼 것처럼 삼성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반도체 때문에 원주 공장 유치를 반드시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예민 보스가 되셨어, 근데 시장님이. 그러니까. 예전 일까지 다 꼬집어내셔가지고. 취임 후에 한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민주당 의원이 한 얘기까지 이제 꺼내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놀랐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서. 마음에 많이 담아두셨나봐요. 뒤끝이 좀 네. 세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말이 약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약을 해놨으면은 그 장기적인 좀 로드맵이라든지 지금 추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뭐 당장 지금 삼성 바로 데려와라 이게 아니라 그 삼성까지 도달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좀 투명하게 공개해달라 이런 건데 지금 그쵸. 시정부는 네. 그냥 믿어달라. 우리 잘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 관계자 오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답답해서 물었는데 이걸 뭐 지금 당장 유치하라는 겁니까? 1년 정도면 충분하냐? 6개월 정도면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쏘아붙이는 게 이게 사실 너무 야당 의원한테 그쵸.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지도
그냥 찾고 있다 이게 아니라 언제까지 그러면 찾을 거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삼성전자와 협의를 할 거고 그렇죠. 이런 계획을 얘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광문근 의원이 그 질문 중간에 그 얘기도 했어요. 제가 공약했습니까? 시장님이 공약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시장님이 애초에 만약에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걸었으면은 사실 야당 의원으로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아니 왜냐면은 공약을 애초에 했으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도 그거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나 원광수 후보 측에서는 이거 가능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관철해 나갔던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야당은 그래 이제 당선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정한 지 3년 지났으니까 이거 얼마나 됐습니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뭐 아무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이거 비현실적이라서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이거 1년 안에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이 성과 나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적반하장 아니냐라서 했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비현실적인 공약을 누가 내걸었는데 그래 놓고서 그 비현실성을 지적하니까 도리어 왜 이걸 믿지 못하냐, 왜 이렇게 성급하냐라고 쏘아붙이는 상황. 아니 이거 잘 심지어 모르겠습니다. 일본 공약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최대로 본인이 내세웠던.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시다라는 점. 아마 잘 안 풀리니까 좀 본인도 속상한 마음에 원래 사람이 좀 이게 잘 안 풀리면 네. 더 신경질적이 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광문근 의원은 이 원광수 형이 이렇게 답변을 했었단 말이죠. 첨단 기업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지역에 민간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기업이 필요할 때 최대한 빠른 시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원론적이고 추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산단 성과를 다 합쳐도 100만 평이 안 된다. 그리고 용수 공급 계획도 제대로 언급을 안 하고 있다. 원광수 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지, 전력, 용수 이런 모든 기반 시설을 1조 정도 투입해가지고 갖춰놓고서 삼성이 오길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냐. 여건을 갖춰 나가면서 정부 계획에 합류해서 국비로 인프라를 짓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걸 다 한 번에 인프라를 짓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공약한 건 시장님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뭐 남이 공약했습니까? 원광수 시장과 국민의힘이 공약해서 삼성전자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 정도 인프라는 구축할 그 정도의 자신을 가지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쵸. 아니면 각오를 했던 거 아니에요? 국가 계획에 어떠한 타이밍에 이걸 해가지고 그렇죠. 그럼 국비를 유치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결국 국가 있거나. 계획에도 반영을 못 시켰었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 때도 못했고 이재명 정부 때 되겠습니까? 더 안 되지 지금. 이래 놓고서 오히려 우리가 이거 1조 정도 들여서 다 갖춰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적반하장처럼 아니, 오히려 근데 야당 의원한테 되묻는 게 난 잘 모르겠어. 만약에 국비가 안 된다면은 정말 삼성전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활을 건다고 하면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광문근 의원도 정말 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뭐 거의 뭐 고급차 한 대씩 뭐 선물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노동자 한 명당 그 정도의 파격적인 산단 정책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되겠냐. 그 정도 각오하고 공약 내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광수 형은 오히려 이거는 기다려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게 뭐 차근차근히 선제적으로 이렇게 돈 써가면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문근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과연 삼성 반도체가 들어올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궁금해한 질문을 던지고야 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삼성 반도체 원주 공장 유치에 대해서 계속 공약을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삼성뿐만 아니라 LG, 현대, SK, 한화, 원주로 오겠다는 그 대기업들 갖출 수 있게 저희는 여건을 계속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뭐 어차피 시장님 임기 내는 못 하는 거잖아요. 다. 2번, 3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글쎄, 그건 시민들이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이 뭐 재선할지 삼선할지 뭐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언급결에 원광수 시장의 재선 도전을 오피셜로 확인했다. 네.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4년 안에 못한다? 그럼 제가 2번이고 3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재선을 넘어서 삼선에 대한 의지까지. 12년 하면 이거 못하겠습니까? 삼성전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번 시정 질문은 서로의 의도가 확실했습니다. 광문근 의원도 어쨌든 시장 준비 중이시니까 네네. 한번 이제 민선 8기의 성과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깎아내릴 필요가 있었던 거고 원광수 시장도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광문근 의원이 또 시장 좀 경쟁자일 수 있다는 그쵸. 거를. 그러니까 이제 본인 적극적으로 날선 반응으로 이제 방어를 하면서 내가 2번, 3번 하면 갈 수 있으니까 나 한번 뽑아줘. 그럼 내가 한번 보여줄게. 약간 이렇게 맞받아치는 형국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내심 지금의 이 단계를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계속 어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길게 봐야 된다.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시장 바뀌면 그동안 조성해왔던 생태계도 다 의미 없어진다. 안 된다. 내가 계속 끌고 가야 한다. 어떻게 보면은 내년 지방선거 원주시장 후보 토론회를 좀 보는 듯한. 미리 봤나요? 좀 길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하여간 별로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요. 원광수 시장이 재선 삼성해서 달성하겠다는 의지만 좀 확인한 시간이 아니었나. 아무튼 믿는다. 네, 별로 그렇게 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관련 새로운 정보는 없었습니다. 역시나 아직 뚜렷한 명확한 실적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엔비디아 교육 인증센터도 저희가 굉장히 높게 평가했었는데 생각보다 아직 정해진 게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저는 그때 제가 잘못 봤던 건지 보드나 이럴 때서 뭘 들고 찍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사인은 안 하셨나 봐요. 또 보니까. 그게 MOU가 확정되지 않았었나 봐요. 확보도 안 됐다. 네. 이게 정권이 또 바뀌었잖아요, 그새.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다음으로 손준기 민주당 의원의 시정 질문입니다. 원광수 시정 기업 유치 성과와 한계는 어떻게 보면 1번과 좀 비슷한 맥락이죠. 서면으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 원주시의 기업 유치 성과와 한계, 그래서 최근 3년간 유치 기업 수, 투자 금액, 고용 창출 효과, 그리고 이들 기업 중에 실제 가동 중인 사례, 그리고 기업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이제 민원 또는 갈등 사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 유치 전략의 방향성과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력 비교. 그래서 다른 강원도의 시군과 비교할 때 원주시의 인센티브나 행정지원 부지 공급 조건이 어떤지, 그리고 수도권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주시만의 차별화된 유인책이 뭐가 있는지. 세 번째로는 미래 산업 및 전략 산업 중심 유치 계획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뭐 바이오 헬스, 디지털 헬스,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미래 산업 유치 전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2025년 현재 국가와 도 정책과 연계된 기업 유치 계획과 목표는 뭐가 있는지. 네 번째로 이제 역시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 이게 민주당에서 서로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중복 질문이 나와가지고. 지난번 저 환경 관련 질문에서도 이게 조율이 서로 안 돼가지고 맞아요. 광문근, 김지연 뭐 서로 다 질이 따로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대화가 잘 안 되시나요? 원내에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지역 청년 고용 및 지역 상생 유도 정책. 그래서 지역 인재 채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나 협약을 물었습니다. 서면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원주시도 서면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먼저 기업 유치는 최근 3년간 기업 31곳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 투자액은 7,239억 원이라고 합니다. 고용은 1,519명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31곳 중에서 7곳은 현재 운영 중이고요. 7곳은 공장 건축 중이고 17곳은 미착공 중이라고 하는데 이 미착공한 17곳 중에 14곳은 내년 중에 착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3곳은 투자 계획 수립 중이라고 해요. 전반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불온 산단을 중심으로 착공 기업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제 불온이 좀 그래도 활성화가 좀 되겠네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장 인허가 관련해서 신속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 원스톱 체계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 기업별로 전담 직원을 지금 정해놨다. 맨투맨으로 지금 마킹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 제분 파뮤 정제 공장 사례를 언급을 했어요. 최근에 삼성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주가가 지금 한 4배 뛰었잖아요. 한 1년 전과 비교해서. 삼양, 그쵸. 삼양, 제가 뭐 삼성이라고. 삼성을 유지. 어지러워. 삼성이 아니고 삼양입니다, 여러분. 삼양 제분 파뮤 정제 공장 최근 새로 들어서가지고 삼양이 이제 실적이 좋다 보니까 다시 공장도 늘리고 아주 선순환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이 공장 유치 과정에서 팀플레이가 빛났다고 해요. 원래 이제 삼양 제분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생산 설비에 맞춰서 3개월 내에 인허가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유지 용도 폐지나 하수관로 이설과 같은 좀 절차가 오래 걸리는 난관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때 투자 유치과, 재산관리과, 하수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허가과가 협의 소통해서 단 2달 만에 절차를 완료했다. 그리고 공장 설치를 원만히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럴 땐 정말 신속 행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행정은 정말 느릿느릿 느긋한 경우도 많은데 이게 이럴 때는 아주 빨라요. 과거 몇 개 이게 보통의 민원이었다면은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될 텐데 그야말로 이 기업 지원 원스톱 체계를 통해서 아주 깔끔하게 해냈다라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인센티브와 부지 조건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해요. 다만 정주 여건, 교통 여건 자체가 좋기 때문에 좋고 이제 첨단 산업 기반도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 그래도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미래 산업, 전략 산업도 매년 투자 유치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반도체, 2차 전지, 도심 항공 교통, 방위 산업, 바이오, 수소 산업 이렇게 6대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우량 기업 6개사 이상 유치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3년간 반도체 기업 4곳, 바이오 기업 4곳 등 첨단 기업 15곳과 투자 유치를 맺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KBS 보도를 보면은 이게 내실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양은 많은데 약간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은 있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앞서 밝혔듯이 이제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환경부를 열심히 만났다. 담당 뭐 과장 뭐 실장 다 만나고 다녔다. 근데 문제는 그게 윤석열 정부 때였단 말이야. 정부가 바뀌어도 이게 어떡하냐. 윤석열 정부 때도 잘 안 됐는데. 그때는 환경부 장관이 김한섭 장관이었는데 그래도 좀 이게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어. 미팅이라도 이렇게 자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환경부 장관은 좀 기후 친화정이 이제 장관이 맞아요. 들어서 가능성이 네. 있고 지금 기후 에너지 비서관도 녹색당 당 대표 출신 지금 비서관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기후 정책이 더욱 강화될 참인데 이게 과연 규제 해제가 손쉽게 될 것이냐 걱정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용인처럼 계속 강조합니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에 따른 특화 단지로 지정받아서 국가 전에 인센티브 지원을 노리겠다. 하여간 지금 뚜렷한 건 없다. 네네. 그죠? 국가가 지정해주면 잘 풀리지 않겠냐라는 열심히 노력하고 네. 만나고 있다. 답보 상태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용인을 엄청 강조하네 진짜. 아까 한편에서는 용인이 없었으면 어떻게 어쩔 했을까? 뻔 용인 지정 안 받았으면 오질 뻔했어. 네. 자, 그리고 지역 인재 채용. 구인 구직 해피데이가 있죠. 네네. 매번 문자도 보내주는데 매월 10일 그리고 매달 10일, 25일 오늘 왜 이렇게 발휘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매월 10일,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제 시청 지하 1층 다목적 홀에서 기업 구직자 매칭 행사 매번 진행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 핵심이라고 밝혔고요. 지역 대학에 있는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도 협력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원주시 노동자를 고용하면 기업, 노동자, 원주시가 10만 원씩 월 30만 원을 5년간 적립해 만기 시 1,8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원주형 안심공제 사업도 진행 중이다. 근데 원래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내일 채용 공제라든지 이런 게 또 후퇴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원주형 안심공제라든지 이런 지역의 사업들도 어쨌든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좀 위기를 맞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이번 정부 들어서 이게 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요? 뭐 지역 화폐도 좀 부활하고 그러니까 좀 기대를 품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3월 4일에는 원주시와 주식회사 GQL, DS-테크노, 한국폴리텍 원주 캠퍼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이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도 어필을 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전반적으로 시정부가 내세우는 좀 오피셜한 이런 기업 유치 현황과 네네. 계획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지 않았나. 어쨌든 그렇게 경제 도시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뭐 어디까지 왔나. 이거 봤을 때도 물론 이제 확실하게 이제 투자 유치가 된 곳도 있지만 좀 모호해 보이는 것도 있고 그저 희망회로를 굴리는 것도 좀 있어 보인다라는 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언급됐던 내실이 얼마나 이제 탄탄하느냐. 그러니까 양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엔 정말 원주시에 제대로 투자를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오는 게 중요한 건데 그쵸. 지금은 너무 이제 실적 부풀리기 위주로 가는 모양새도 있는 거고 또 정작 원주에 오랫동안 있었던 향토 기업들을 지키는데도 좀 소홀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 좀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은 너무 쏠려 있다.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는 점을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 김지연 민주당원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현황과 계획은인데요. 원광수 시정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은 2년 가까이 지금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김지연 의원이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물은 건데요. 여기에 시내버스 70세 이상 무료 정책을 65세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또 김지연 의원 본인이 5분 자유 발언에서 주장한 원주형 정액 교통패스 이게 일정 금액 이상을 내고 패스권을 사면은 무제한으로 네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죠.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원주시 정부의 답변. 참고로 서면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서면 답변을 했고요. 원주 정부는 2013년 12월부터 추진한 대중교통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기간을
원래 작년 말까지였는데 이걸 올해 말로 1년 연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용역을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이렇게 길게 합니까? 이게 준공영제 도입과 운영 그리고 노선 개편을 골자로 한 연구 용역인데 너무 시간을 오래 끈다는 얘기가 맞아요.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어쨌든 노선권을 시에서 확보하는 방식을 중점에 두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오. 해요.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사실상 임기 내 준공영제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게 연구 용역이 올해 말에 나오면은 그쵸. 사실상 네. 6개월밖에 안 나온 건데 근데 1월부터는 이제 재선 준비 들어가거든요. 그럼 뭐 새로운 사업 할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는 올 스톱입니다. 실상. 아, 이것도 그 타이밍을 계속 그러니까 늦추는 게. 이 중차대한 준공영제를 어떻게 합니까? 네. 내년 1월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 임기 때는 안 하겠다. 아까 뭡니까? 삼양 공장 재분 삼양 재분 공장 설립할 때 뭐 두 달 만에 전광 스파라는데 준공영제도 의지만 있으면은 뭐 1년 안에 못했겠습니까? 결국에는 정치적 부담이 되니까 이거 잘못 바꿨다가 춘천에 이재소 시장 꼴난다. 그러니까요. 그거 걱정해서 지금 밀어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내 다음 임기 딸 테니까 뽑아 주십시오. 이런 느낌이에요, 계속. 이게 확실히 딱 어. 도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바로 나오는 것보다는 도입을 여러분 이번에 진짜 하겠습니다로 그러니까. 밝히면서 하고자 하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원창목 시장 때도 결국에는 이게 선거가 계속 겹치니까 개편을 못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원광수 네. 시장은 그래도 저는 임기 초에 전격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모았는데 똑같네요. 예. 어쨌든 뭐 그나마 뭐 혁기 버스라든지 지금 심야 버스 일부 도입한 거 그걸 좀 성과로 내세우긴 했는데 부족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시내버스 70세 이상 무료 정책 확대 관련해서는 고민 중이다. 예. 일단은 데이터 수집을 좀 해보고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경청한 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려는 사회적 추세도 있고 또 노인 인구도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재정 상황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70세 이상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아까 박한근 의원의 건의안하고 좀 그러니까요. 매력적인데 이게 서로 뭐 좀 교감이 있었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 패스는 이런 교통 패스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은 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별로 의지가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적극 검토하겠다 수준에. 예전에 네. 그 이재명 그 대통령이 어디 방송에 나와서 그 시장 시절이었나요? 도지사 시절이었나요? 그 공무원들의 언어를 왜 해석해 준 적이 있어요. 맞아요. 적극 검토는 안 하겠다와 다를 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토라는 말 자체에서 주는 그러니까요. 그 뉘앙스가 있다 진짜 보니까 검토하고 있었으면 그 현황을 줄줄이 네네. 얘기했겠지. 이럴 때 자랑할 테니까. 근데 뭐 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번째 질문. 권아름 민주당 의원의 무장애 도시 계획 추진 현황과 계획은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장애 도시 계획 추진 특별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권 의원. 그래서 위원회 활동의 결실로 지난 5월에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직 무장애 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 예산, 인식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사례를 들었어요. 경사가 가파르고 턱이 높은 너른의 사거리 인근 횡단보도, 그리고 노후된 점자 블록이 방치된 시청 사거리, 휠체어 출입이 불편한 강원 가명과 원주 역사박물관, 반계리 은행나무. 그러면서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들도 이렇게 제대로 배리어 프리가 안 돼 있는데 맞아요. 어떻게 네. 원주가 무장애 도시로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선 원주시 보행 환경에 대한 기초적 실태 조사를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민관 합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일방적인 강의 형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 중심의 체험형 교육으로 해야 한다. 그럼 예를 들어 뭐 우리 휠체어, 뭐 시각 청각 장애 체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뭐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뭐 이런 체험형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을 반영한 성과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공모전, 거리 캠페인,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조례를 적극 활용해서 각종 정책과 사업에 장애 인지적 정책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또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장애 도시 예산 구조와 투입 계획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원광수 시장은 하반기에 무장애 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일단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계획을 세워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공공시설의 BF 인증, 배리어 프리 인증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검사를 신속히 처리해 인허가에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원래 신속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만 했었잖아요. 그거와 좀 맞물려서 가겠다. 좋은 명분을 또 하나 얻어간 게 아닌가, 원광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들고요. 또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해서 저상버스 확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와 특별교통수단 활성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는데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저상버스 확대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버스 회사들 경영난이 해결돼야 돼요. 경영난을 지금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공영제 내지는 공영제로 가야 됩니다. 그쵸. 그게 안 되면 네. 저상버스 도입도 안 돼요. 지금 태창운수는 지금 돈 없어가지고 있는 저상버스도 팔고 중고 고상버스를 들여오는 판인데 지금 저상버스 비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말로만 무슨 만전을 기하겠다 이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정책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어떤 사안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 그러니까 준공영제 지지부진 이렇게 미적지근되면서 어떻게 저상버스 확대를 동시에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권한을 의원이 질의 때 밝혔던 것처럼 버스를 타러 가기 위해 보행 환경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버스를 타러 가기도 어려운데 버스 아무리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있는 저상버스도 작동을 안 하는데 네. 그리고 리프트 고장난 것도 수두룩 하대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잘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거고요. 네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에 관한 인식도 건축주와 공유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요. 교육과 포럼 같은 장애 인식 개선 활동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산 관련해서는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안 나온 것 같죠. 네, 하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살펴보겠다. BF 인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같은 직접적인 예산부터 살피고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이나 저상버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인도 정비, 그리고 무장애 도시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 이런 간접적인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수준의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좀 원론적이라는 생각이 네네.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충 질의가 저는 있을 줄 알았는데 없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이걸 두 가지를 네. 해석할 수가 있죠. 권하름 의원이 미처 준비를 거기까지는 못했거나 워낙 바빴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도 있었고 행감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해서 뭐하냐 똑같은 답변 또 나올 텐데 뭐 이 정도로 그냥 가름하자. 네네. 의지를 좀 확인하는 정도로. 둘 중에 뭔지 모르겠지만 네. 아니 그 그 하나가 왜 아니었을까 그게 싶어요. 참 아쉬웠냐면은 어쨌든 권하름 의원은 이 질의에서는 뭐 보행환경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굉장히 좀 필요한 지적들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답변은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의지라든지 아니면 필요성을 더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았을까 네.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네. 보면 시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걸 더 선명하게 드러내줬으면 뭐 훌륭한 시정 질문이 됐겠지만은 네네. 지난번에 저 어린이 또 시설 관련해서 시정 질문했을 때도 계속 엉망시정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 권하름 의원만 구체적인 사례를 계속 언급하는 그런 모양새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냥 또 그때의 재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인지 저도 보충 질문하는 게 훨씬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뭐 여러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미옥 민주당 의원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현황과 구곡 택지 노후화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거 본인 지역구와 관련한 현안 두 가지를 이제 네네. 물은 셈인데 먼저 이제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관련해서 이제 결국에는 옛 야공단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거든요. 이제 판부면 서곡리 1258번지에 있는 옛 1107 야전 공병단 부지 이게 2018년까지 45년간 군용지로 쓰였다가 이제 부대가 이전하면서 유휴지가 된 건데 여기에 원주시 정부는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추진 중이죠. 그래서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전국 뭐 8곳이 넘는 지자체가 경험을 벌였고 네. 강원도에서만 강원도 안에서도 3곳. 네. 춘천 가니까 뭐 현수막이 잔뜩 걸려 있어. 막 반드시 춘천으로 와야 합니다. 빙상의 도시 뭐 이러던데. 그런데 이게 지금 좀 보류된 상태예요, 계획이. 2024년 8월에 대한체육회가 태릉선수촌 종합정비계획 및 문화유산 영향평가 완료 전까지 대체 부지 공모를 전면 보류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될지 네. 모른다. 그래서 최미혁 의원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관련해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지금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부지 대체 활용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또 국비라든지 도비 확보 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스케이트장과 관계없이 야공단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공론화 절차를 어떻게 계획 중인지도 물었습니다. 사실 국제 스케이트장도 뭐 공론화를 해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시가 네. 봤을 때 야공단 부지 그냥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했으니까 최미혁 의원이 그래도 의견 수렴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러다 이야기한 거죠. 보니까 또 시민단체들이 화답을 해준 거죠 어떤 면에서는 네. 시민단체들이 네네. 현수막이 아주 대거 붙던데 갑자기 약속이 난 듯이 네. 그렇고요. 자 일단 이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곡 택지 여기는 이제 주차나
수변안과 기반시설 노후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구곡택지가 거기죠. 명륜동, 단구동, 서곡리 일원인데 이제 서원주초와 남원주중 사이의 택지라고 네네. 보면 됩니다. 여기 1997년에 조성한 일기 계획택지인데 한때는 서부권 도시 성장의 상징으로 꼽혔습니다만 지금은 변화한 도시 환경에 맞지 않는 기반시설 때문에 교통 혼잡, 주차난, 생활 불편이 심해졌다고 최미혁 의원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구곡택지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이 있는지,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종합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이 있는지, 종합정비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광수 시장은 일단 국제스케이트장은 문체부 사업 추진 방향이 명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대한체육회 및 문체부와 지속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모호합니다. 지속 협의. 여기는 뭐 어디 관계자가 원주 오진 않나 봐요. 네. 우리가 찾아간다든지 찾아가서. 협의 중이다. 네. 뭐 전화로 했는지 뭐 문서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동양 파악 이 정도는 아닌 게 어딘가 싶기도 하고요. 협의 정도는 하고 있다. 네. 네. 그러면서 유치에 실패했을 경우 대체 활용 계획은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업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력을 분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네. 플랜 B는 없다. 우리 우린 반드시 유치한다. 이거에 올인하고 있다 지금. 유치 실패가 무슨 말이냐? 평가단이 그거 알면 어떻게 되겠냐? 여기는 유치 실패도 염두에 두고 계시군요. 그럼 아쉬울 게 없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이러면 안 되지 않겠냐? 우리는 벼랑 끝 전술로 가야 된다. 이거 여기 스케이트장 안 오면 이 유휴지 우리 활용 못합니다. 망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우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네네. 말미에 가서 원광수 시장이 그런데 앞에는 그냥 그렇게 얘기했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방향을 검토 중에는 있다라고 맞아요. 했지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거 뭐가 달라요? 어차피 CEO 회의록에 다 남는데 평가단이 뭐 이거 못 보나? 뒤에서 귓속말로 한 것도 아니고 백브리핑을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회의록에 다 남겨놓은 건데 아까 그게 마음에 걸린 건지 그러니까 본인이. 공식적으로 플랜 B가 없다고 네. 이렇게 박제되는 게 또 마음에 남으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한다.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검토한다는 건 뭐가 다른 건지 나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마치 그런 거잖아요. 야,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이거 약속하는 거야 방송에서 막 그렇죠. 예전에 우리 뭐 무한도전에서도 이건 우리끼리 아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는 거예요. 평가단은 절대 모릅니다. 이 회의록도 절대 안 볼 거야. 근데 저희도 보고 모두가 다 볼 수 있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서 대체 계획을 검토할 경우에는 공청회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우선적으로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기도 답변했습니다. 역시 기시감이 느껴지는 네. 답변입니다. 자, 그리고 구곡택지 관련해서도 문제의식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주차장에 방점을 두고 답변을 했어요. 구곡택지는 별도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2026년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할 때 별도로 따로 떼서 조사를 해서 주차장 확충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곡택지 인근인 서곡리 2025-1번지에 올해 10월 주차장 77면을 준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 좀 바로 아래이긴 한데 봤을 때 저 서원주초 쪽, 그러니까 구곡택지의 좀 북쪽에서 봤을 땐 좀 멀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노후계획 도시정비법 같은 경우는 이게 서울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 중심으로 설계된 법이기 때문에 이걸 원주에 적용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고 또 사업 시행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대규모 이주 대책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이 법은 주차장 확충에는 적정한 방법이 아니다. 하여간 이제 주차장에 심취를 해서 네네. 계속 답변했어요. 구곡택지는. 그래서 주차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하여간 원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합리적인 기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약간 곳에 포커스 맞춘 거. 구곡택지 노후화 이거 주차장 얘기구나. 그럼 주차장만 내가 얘기하면 되겠다. 주차가 모자르니까. 우리 시정 방향과 딱 네. 일치하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요거는 보충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최미혁 의원 나름 뼈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기까지 많은 태클들이 들어왔어요. 서면으로는 안 되겠냐. 국장이 하면 안 되겠냐. 부시장님이 하시면 안 되겠냐. 그 난관을 뚫고 제가 오늘 시장님과 이렇게 추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친절한 미옥씨라서 추가 질의서를 또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검토하셨나요?
예, 봤습니다. 네, 그러셨죠. 그래서 아까 너무 얼굴까지 붉어지시면서 위쪽으로 좀 많이 에너지가 올라가신 것 같은데 저를 보시면서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부드럽게 예, 잘 가보죠. 얼굴 벌거진 건 더워서 그렇습니다. 아니, 에어컨 좀더 틀어주세요. 지금 저를 보시니까 얼굴이 한결 예, 환해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최미혁 의원 보충 질문이 그 광문근 의원 질문 다음이어가지고 그래서 얼굴이 좀 붉어진 점을 좀 너무 흥분하셨던 거 아니냐라는 점을 살짝 좀 그러니까요.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네. 본인을 보니까 얼굴이 그렇죠. 다시 환해지신 것 같다. 근데 원광수 시장은 저도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늘 얼굴이 좀 붉으신 것 같다. 특히 아침에 좀 붉을 때가 많다는데 그 전날의 여파가 아니시겠죠. 네. 근데 뭐 그런 불온한, 네. 불순한 얘기도 나오지만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좀 인상 깊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에 비해서 질문 자체는 좀 평이했습니다.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네. 앞선 본 질문을 다시 짚으면서 세부적인 플랜을 좀 강화해 주기를 당부하는 느낌이었어요. 최미혁 의원이. 그래서 시민 참여형 수기 절차를 이제 요청을 하면서 아카데미 극장 사례를 최미혁 의원은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간담회나 이런 면담 요청에 원광수 시장이 응하지 않았었잖아요. 그것도 뭐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간담회한 바로 다음날 철거를 발표한다든지 그쵸. 하나마나 한 그리고 거의 철거 임박해서야 겨우겨우 만나고 아친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소통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원광수 시장은 이 최미혁 의원의 말에 뻔뻔하게도 여러 차례 응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소통 충분히 했다. 어디 그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어디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근데 아까 그 컨셉을 네. 제대로 잡으신 거예요. 광문근 때도 그랬고 최미혁 때도 그렇고 나는 잘했다. 네. 나는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나 앞으로 재선 3선 잘 뽑아달라. 이 컨셉을 오히려 당당하게 한 거예요. 네. 내가 소극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뭐 마음을 먹고 왔는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미혁 의원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몇 차례 한 거 아니냐.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고 이제 또 응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극적인 소통으로 오늘날 시민들이 재판을 받는 불상사까지 이어진 점을 상기했습니다. 참 아쉽게도 우리 아카데미 극장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 이를 지키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시장님께 수많은 간담회 또는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민들과의 그분들과의 간담회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 차례 응했습니다. 여러 차례 그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신부님도 뵙고요. 예.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몇 차례 했는데 그게 인생은 타이밍 아닙니까, 시장님? 타이밍 진짜 중요해요. 처음부터 시장님께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원주 시민들과 그렇게 적극적으로 면담과 간담회에 응하셨더라면 지금과 같은 불상사, 원주 시민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운 마음에서 제가 이제 시민과의 소통을 좀 보다 구체화를 해주십사 하고 이제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구곡택지 관련해서는 주차장 77면 확충은 부족하다고 언급했어요. 쌈지 주차장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정비만으로는 구곡택지가 놓여있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속도, 범위 면에서 쉽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별도 용역을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차 강조를 하면서 올해 안에 용역 착수 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했는데요. 이게 또 지역구 아주 살뜰히 챙기십니다. 그렇죠. 네. 시정 질문에서 이렇게까지 지역구를 또 열심히 챙긴 경우는 또 드문데 약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광수 시장은 구곡택지뿐만 아니라 원주 전역에 걸쳐서 주차를 생각하다. 역시 자기 프레임으로 끌고 오죠. 주차장 하면 또 원광수 시장의 이 역점 사업이지 하면서 구곡 택지뿐 전체가 지금 전체가 겸사겸사 다 같이 네. 갑시다. 그러면서 관련 용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니 이게 구곡택지만의 용역을 해달라 그랬더니 주차장 용역으로 약간 가는 느낌이에요. 결국 확대하면서 느낌이 약간 그래요. 그러면서 뒤끝 있는 말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주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데 우선 이제 그 땅을 확보하는 게 이제 우선이고요. 또 민주당 시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차장. 그렇죠. 네네. 지역구인 제가 좀 눌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의 악감정이 그러니까요. 악감정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는지. 아니 그리고 주차장 관련된 예산은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대하고 그런 것도 오히려 많았는데. 여당이 더 심각하게 반대한 네. 적도 많았거든요. 괜히 민주당한테 화풀이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물론 민주당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여야 어쨌든 지금 협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주당한테 이렇게 뼈 있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야의 어떤 경색 국면을 좀 강화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 아니 진짜 이렇게 현명한가. 확실하게 본인의 뭐 컨셉이라고 해야 될지 야당 발목 네. 잡기 컨셉으로 가시려는 그리고 거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그렇지. 스트롱맨이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런 여당이 야당이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본다. 계속 이상한 이 시각을 갖고 있다. 반대를 계속한다.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야당 때문에 일을 똑바로 못했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뽑아주시고 시의회도 싹 한번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당에게 모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약간 벌써 선거운동 하고 계신 네. 느낌도 든다고 하면은 너무 과한 해석일까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광수 시장은 주차장에 왜 반대를 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맞아요. 무조건 반대했습니까? 필요한 데는 하되 너무 불필요하게 막 녹지까지 없애가면서 무분별하게 늘리는 건 안 맞는다.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하겠다면서 자가용을 계속 장려하는 거는 현명하지가 않다. 일관성이 없다라고 그걸 지적을 해서 주차장 신중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건데 그쵸. 무슨 뭐 네. 민주당이 뭐 무조건 반대를 했던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해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또 최미호 의원은 지역구인 제가 좀 눌러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맞장구를 치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다라는 점. 네, 여기까지 시정 질문 길게 잡았네. 네. 살펴봤어요. 주목할 조례. 주목할 조례 저희 두 가지 꼽아봤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먼저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저희가 162회 일부 원주통신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주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조례예요. 네네. 이 조직 개편의 골자 일단 공무원 정원을 1952명에서 1965명으로 13명 증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부서를 막 쪼개고 네네. 막 분리하고 이러는데요. 기존 행정국을 일단 행정국 재정국으로 나눕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죠. 네. 그리고 기획예산과를 기획과와 예산과로 나누고요. 하수과를 하수시설과와 하수운영과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행정국에는 총무과, 기획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가 들어가고요. 재정국에는 예산과, 세무과, 징수과, 재산관리과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도 신설합니다. 이 센터는 동부체육시설, 학습관, 반곡분관,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 혁신분소, 치매 안심 혁신 분소, 아동 돌봄 원스톱 통합 지원 센터를 관리 운영합니다. 시정부는 효율적인 운영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의아한 점이 있어요. 일단은 재정 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계약 사무를 담당하는 회계과를 재정국이 아닌 행정국에 배치했어요. 얘만 왜 행정국에 냅두고 오느냐. 이거 이상하다. 근데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회계과가 굉장히 요직 중에 요직이거든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원광수 시정 초기에는 이 회계과장에 시장 정책 보좌관의 대선고 동창을 안쳤다는 언론 보도가 나올 만큼 주목을 받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요직이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굳이 회계과 이렇게 중요한 회계과를 행정국에 남겨놨다? 근데 지금 행정국장이 누굽니까? 원광수 시정의 총애를 받는 강지원 국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립감이 있는 네. 강지원 국장에게 회계과를 맡기려고 일부러 행정국에 잔류시킨 것이 아닌지 저희가 그 당시에도 의심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과가 재정국까지 가면은 힘의 균형이라는 안 게 맞으니까. 아무래도 맞지 않다 보니까 우리 믿고 맡길 수 있는 강지원이가 회계과까지 하는 게 그 재정국장은 내가 좀 잘 모르겠고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행정국장을 갑자기 재정국장으로 발령내기도 그럴 수도 이상하잖아요. 여기는 같이 행정국에 묶어 놓는 게 알짜 배기만 모아 놓는 게 행정국은 더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의심을 저희가 네네. 불손하게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5월 안전교통국 신설에 이어서 1년 만에 또 국을 하나 늘린 거거든요. 늘릴 거면 한 번에 늘리던가. 그때도 네. 인사 적체는 있었고 비효율적인 운영이 있었을 텐데 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국을 늘려가는 것이냐. 짧은 텀을 두고 국장 자리를 계속 늘리는 점도 의아하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 3월에 시정부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의 파견직 4급, 이게 국장급이죠. 4급을 신설하려다가 시의회 반대로 실패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때 못 만든 4급 국장 자리를 본청에 마련하려는 게 아니냐. 누군가를 꼭 4급으로 승진시켜서 앉히고 싶은데 그게 지난 3월에 부결이 돼서 안 됐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본청에 신설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니냐. 그래서 맞죠? 이 짧은 틈을 두고 그렇지. 국을 하나 더 그렇지 신설하게 된 거 않고서야 아니냐.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국을 신설하는 큰 결단을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의심을 또 한번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도 이런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시의회가 제대로 견제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허무하게 통과가 됐습니다. 네네. 원한 그대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적은 많이 했습니다. 권아람 민주당 의원은 다면평가 폐지와 맞물려서 단순한 국조개기 혹은 불필요한 고위직 신설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면평가를 폐지하면서 시장이 결국에는 승진시키고 싶은 사람 승진시키려고 문호를 열어준 거 아니냐는 맞아요. 의혹이 네. 계속 제기됐었잖아요. 그런 인사정책의 전반적인 신뢰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국을 신설하고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의문점을 던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박태봉 총무과장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한 50여 명 정도가 승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국도비를 뭐 인맥만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 발로 뛰면서 막 세종시도 갔다가 서울도 갔다가 이래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행정국은 지금 과부하 걸려서 막 출장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재정국 이 예산과를 특히 독립을 해서 인맥과 행정 능력을 넘어선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누가 오더라도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독립을 시켜야 된다, 예산과를.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약간 좀 비껴나가는 것 같죠? 약간 좀 정치적인, 정무적인 우려를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실무적인 필요성을 좀 강조를 했으니까 역시 총무과장답게 노련하게 좀 빠져나가는 모양새를 보여줬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네. 작년에도 없었던 건 아닌 거잖아요. 인사 적체는 뭐 만성적이죠, 네. 원주 정부에. 근데 이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지 의문부호가 달리는 것이고요. 회계과 문제도 마찬가지인 네네. 거고. 나윤성 국민의힘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회계과가 재정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대해서 박태봉 과장, 내부 직원들의 공감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일단 회계과는 계속 행정국에 있고 싶어 하더라. 내가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리고 지원 부서의 비중이 큰 행정국에 두는 것이 직원과 조직을 위해서 더 좋을 것 같다 판단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의아한 거는 누군들 행정국에 안 남고 싶겠어. 누가 재정국을 남고 싶겠어. 내가 볼 때 여기 이동한 예산, 세무과, 징수과, 재산관리과, 예산과도 물어보면은 다 행정국에 있고 싶어. 근데 여기 내부 직원들도 분명히 부정적이었을 텐데 여기는 필요하니까 보냈잖아요. 근데 회계과만 왜 굳이 이렇게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또 그렇게 경청하셔가지고 반영을 했는지. 이 선택적 민주적인 그러니까. 이 의견수렴 절차. 네. 물론 이제 뭐 박태원 과장은 이제 그것도 있지만 뭐 어쨌든 우리 씨가 판단할 때도 네네. 회계과는 남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잔류를 시켰다고 이제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 보니까 행정국에 두는 곳도 있고 재정국에 두는 곳도 있더라. 이게 뭐 행정국에 두는 게 꼭 이상한 건 아니다, 회계과를.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나중에 조직 효율성 측면에서 회계과가 부득이하게 재정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뭐 내부 직원의 양해를 구해서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다 옮길 필요 없다. 그때 가서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볼 때 한 번에 안 옮기고 나중에 이게 따로 옮기는 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더 반발이 심할 네. 것 같은데. 그렇고요. 여기 대해서 나윤선 의원은 박 과장이 시민들을 위해 국과 팀을 신설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까 인사적체 얘기도 있었고 근데 정말 증원이 필요한 팀은 정작 증원이 없었다고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축산과 동물복지팀 같은 경우 증원을 하거나 동물복지과 신설을 해달라고 본인이 주구장창 얘기를 하지 네네. 않았겠습니까? 5분 자유발언도 그렇고. 근데 이것도 무산됐다 이번에. 심지어 뭐 과 신설을 바라지도 않았다. 증원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대해서 박 과장은 그거는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안 그래도. 근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안 나온 거지. 그건 우리 안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대해서 나 의원은 내가 비단 축산과 동물복지팀만 말씀드린 건 아니다. 알지 않느냐. 다른 데도 증원 필요한데 안 한 곳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미혁 의원은 더더욱 이제 정치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거 1년 앞두고 50여 명 승진을 위한 개편을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복지직과 소수직렬보다는 행정직 중심으로 수혜를 보지 않겠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 복지직도 지금 인사적치가 그쵸. 굉장히 많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토목직 같은 경우도 지금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 행정직만 너무 잘 나간다. 경제부서만 지금 승진이 너무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만들이 그러니까 시장의 총애를 받는 이 조직만. 근데 이번에도 네. 재정국 신설하고 막 이렇게 그쵸. 되면 이것도 네. 행정직 재미 보는 거 아니냐라는 공무원들의 어떤 불만을 좀 대신 전달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의 그 총애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최명희 의원은 그게 결국에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하필 선거 1년 앞두고 이렇게 국도 신설을 하고 50여 명 승진했다. 그럼 이게 원광수 시장 들어서 안 그래도 측근 보은 인사 관련 얘기도 네네. 나왔는데 이게 보은성으로 또 비춰지지 않겠냐라는 점을 또 지적을 한 셈이죠. 아까 뭐 인생은 타이밍이라 그랬잖아요. 그 타이밍이 계속 이상하다. 네, 그런 얘기한 거고요. 자, 김혁성 민주당 의원은 아까 이제 계속해서 맞물린 얘기입니다. 회계과와는 연관이 없는 부서가 없다. 원주시의 모든 부서가 다 회계과와 교류를 해야 되는 그쵸. 거 아니냐. 계약하려면 다 회계과를 통해야 되니까 다 이제 연관이 돼 있는데 그런 점에서 행정국 의견만 물을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무원 조직의 의견도 물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뭐 노조를 통해서 한번 그 의견 수렴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왜 그런 걸 안 했냐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태봉 과장은 조직 개편을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고만 한 거지. 그렇다고 반드시 공무원 의견 반영해가지고. 인사권은 시장의 권한 아닙니까? 뭐 그런 느낌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김 의원은 원주시 의회와 다른 직원 중에도 상당히 많은 분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조례 심사가 까다롭게 되겠다. 그러니까요. 이거 자칫하면 네. 이거 부결되겠는데? 라고 예상을 했는데 딱 10분 정회하고 개회하니까 간단하게 조례안을 통과시키더라고요. 의외로 싱거웠습니다. 이 마법의 이 정의 시간. 그리고 10분은 사실 형식적인 정회거든요. 그냥 잠깐 쉬는 시간이거든.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별 얘기도 안 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결국에는 그 답은 그냥 가결로 정해놓고 네. 그냥 지적만 열심히 하다가 끝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 아마 정치적인 이유도 좀 담겨있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조직 개편인데 선거 1년 앞두고 시의원들도 이거 부결시키면은 또 공무원 조직의 원성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부결은 무리라고 판단해서 일단 박제는 시켜놓고 우려 지점에 대해서 박제는 시켜놓고 통과는 시켜준 게 아닌가. 그게 뭡니까 근데 부결해야 될 건 부결시켜야지. 그쵸. 이렇게 의문투성인데 이거를 그냥 통과시켜줍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정부 입장에서도 이러한 타이밍을 잡는 거잖아요. 아니 야당이 이럴 때 네. 견제를 못하면 뭐 언제 하겠다는 거야라는 점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원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예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한마디로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네네. 크게 두 대상자가 들었어요. 먼저 강원도지사에게 성실 납세자 표창 지정을 받은 사람. 주차요금 면제입니다, 이분은. 성실하게. 세금 네. 열심히 내면 주차요금 안 받습니다, 공영 주차장. 그동안에는 원주시장 혹은 대통령이었나? 아무튼 국가 단위, 네네, 국가 단위 단위. 아니면 네. 기초 단위만 있었는데 이게 광역 단위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도지사를 이제 추가해 넣은 거고 형평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헌혈자에게 주차요금 50%를 감면해 줍니다. 아주 파격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야, 요즘 뭐 헌혈하면은 뭐 초코파이 주거나 아니면 그 영화 티켓 너무 주거나. 옛날이잖아, 조파이들. 그래도 요새는 뭐 세면 도구라든지 영화 티켓 이 정도는 줍니다. 저도 최근에 헌혈하는 지가 오래됐다고. 그니까 저도 진짜 오래됐어요. 저는 군복무 시절 때는 좀 자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또 쉴 수도 있고 혜택도 있고 두루두루 챙길 수가 있어서 그 뒤로는 잘 안 하게 된대. 근데 이런 기회가 있으면 확실히 또 하게 된다니까. 그렇죠. 아니 인센티브를 저도 통해서. 헌혈한 지가 예전엔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동안 쭉 안 하고 그것도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이 소식 접하자마자 오랜만에 헌혈을 해볼까. 아니 10년 안 하셨어요? 네, 아 거의. 이거 꼭 하셔야지. 이거는 하셔야겠네 꼭. 근데 이게 진짜 할만하지 않아요? 50% 맞아요. 감면으로? 네. 굉장히 쏠쏠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파격적인 게 헌혈일에 해당하는 연도에 한 번만 하면 그의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5년 지금 7월이죠. 7월에 하면은 12월까지는 계속 공영주차장 쭉. 한 번만 해도 50% 감면이다라는 점. 네. 1월에 하면 또 12월까지 적용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1년 내내 즐길 수가 있다라는 점. 감면 혜택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덜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주 내가 계속 감면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거 예를 들어 3회 채워야 네. 돼. 막 이러면 지금 2번 했지. 이제 한 번 하면 되겠다. 이거보다 오히려 불하다. 한 번이라도 좀 덜하다. 하게끔. 한 번만 하면 뭐 2번, 3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본인이 이제 한번 해보니까 뿌듯하고 좋네. 이러면서 또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1월에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12달을 이제 다 감면을 받는 건데 그렇죠. 네. 12월에 한 사람은 그 한 달도 채 못 챙기는 거 아닙니까? 이 혜택을. 그러니까 그 해에 해로 해당하는 끊으니까. 그러니까 1년 기간이니까. 동안이 아니라 해로 끊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왜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혜택 차이가 너무 크다 이게 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안정민 민주당 문화도시위원장 같은 경우는 안정민 민주당 의원은 헌혈일로부터 1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홍종인 교통행정과장은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더라도 헌혈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 것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나쁘지 않은 반응을 네네. 보였거든요. 그런데 18분간 이제 정회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냥 원안 통과를 했더라고요. 저는 수정을 할 줄 알았더니 뭐 정회를 해서 이게 논의를 했더니 뭐 그래서 뭐 그러게 뭐 여러 가지 뭐 재정 부담이 있나요? 네. 뭐 이게 뭐 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그냥 원안 통과를 시켰다. 이게 아마 원주시 헌혈 조례 관련해서 뭐 협의 과정 뭐 이렇게 복잡하게 관련 부서랑 하다가 결국에는 그 해에만 감면 적용한 것으로 뭐 했다.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네. 막 얘기한 것 같은데 뭐 1년으로 하는 게 뭐 좀 애로사항이 있는지. 근데 그러게요. 기왕할 거면 네. 그냥 1년으로 하지.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뭐 이걸 도입해서 대대적으로 월별로 차이가 막 현격히 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걸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도 1년으로 하는 게 그냥 낫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헌혈 증서만 있으면 되는 맞아요. 거니까. 네. 아쉽더라고요. 자, 김지현 민주당 의원은 이 공영주차장도 이제 월 정기권이 있잖아요. 네네. 이 월 정기권에도 이 헌혈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홍종인 과장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검토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충분히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월 정기권이 적용되면은 더 대박이지. 그쵸. 어떻게 보면은 네. 2, 3만 원대로 공영주차장을 또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다면은 메리트가 되니까 이런 점을 더 어떻게 보면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당부를 했고요. 정책적인 검토를. 이런 가운데 신익선 국민의원은 좀 딴소리를 했는데 장기 기증자에게도 감면을 해주는지를 질의를 했어요. 근데 최인수 안전교통국장은 현재 감면 규정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는 장기 기증자도 감면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거 둘 다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있는데 왜 아니 일단 신익선 의원은 조례도 안 읽어보고 질의를 한 게 문제고요. 최 국장은 또 엉뚱한 답변을 했어요. 기막히 상황이다. 아니 있는 걸 왜 없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다 못한 손준기 민주당 의원이 조항이 있다 이렇게 옆에서 네. 거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뭐 하는 거야? 그래도 이 회의 안에서 지적이 된 게 다행이죠. 어떤 그래도 아는 면에서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네. 아니 국장급이 이렇게까지 엉뚱한 답변하는 건 또 이례적입니다. 자, 한편 이 조례안에는 다른 내용도 많이 담겼어요. 노상 노회 주차장 무인 관제 시스템 징수를 도입하겠다. 지금은 저 노동자분들이 다 이제 주차 맞아요. 네. 그 뭡니까 주차 뭐야 딱지가 아니고 그 주차 네. 요금을 네. 되게 다 챙기잖아요. 징수하도록 네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일 동원해서 지금 주차를 징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금을 그걸 이제 무인화하겠다. 그 근거 도입 근거를 이제 마련을 한 거고요. 그리고 노상 주차장 내에 경찰관서 전용 주차 구획을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경찰차가 이제 업무를 위해서 잠시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무료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점심 시간대에 네네. 주정차 단속 좀 유예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반면에 또 자전거 주차장 설치 관련 조문은 삭제를 했더라고요. 현행 규정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시장이 설치하는 노회 주차장과 단지 조성 사업 등으로 설치하는 노회 주차장에는 주차장 총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빠졌어요. 근데 빠졌다고 그렇다고 뭐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자동차 주차 대수의 4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 대수를 설치해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원주는 면적으로 지금 하고 있었는데 100분의 5, 그러니까 5%의 면적, 그러니까 주차장 총면적의 5%는 자전거 주차장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거를 대수로 바꾼 거죠. 주차 대수의 40%, 자동차 주차 대수의 40%는 자전거 주차 대수로 해야 한다. 네네. 이게 더 유리한 건가? 아니면 이게 더 자전거에게 필요해서 한 건가? 의도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조례에 따라서 또 유동성을 둘 수가 있어요.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했는데 아예 조례에서 이 조문을 빼고 시행령에 따라가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헌혈 어떻게 보면 동료를 또 일깨울 수 있는 주차장 조례까지 아니, 근데 살펴봤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게 헌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할인을 어떤 식으로 받을까가 고민되기는 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공영주차장도 무인 그 정산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헌혈증을 이제 제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할인 감면에 또 시스템화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네. 아마 지금 노상 노예 주차장 무인 관제 시스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네네. 그런 거에 딱 고려를 하겠죠. 그렇죠. 그것도 안 하면은 또 뉴스 나오는 거지 뭐. 그럼 이제 차후에 좀 지켜봐야 될 지점이지 않을까 싶으면서 저희 조례 이 두 가지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주목할 발언. 네, 저희 발언도 두 가지 꼽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 발언 어떤 발언인가요? 네, 최미옥 김지연 민주당 의원의 시민을 향한 고발 즉각 철회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의원이 거의 비슷한 주제로 네네. 질의해가지고 같이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소통이 잘 안 되는 따로따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뭐 좋죠. 뭔데 뭐 더 강조가 되기도 하고. 네.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에 나선 시민 24명을 고발해 재판장에서 엄벌을 촉구한 원주시 정부. 철거 업체마저도 시민들이 지역의 문화자산을 지키고자 했던 선한 의도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벌였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 입장을 밝혔는데 시정부는 오히려 시민을 상대로 강경 대응 기조를 고수하고 있죠. 최미옥 의원은 시민을 고소한 행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가 라며 질타를 했어요. 시민의 정당한 비판을 단속 대상으로 삼고 법적 처벌로 제압하려는 태도는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는데 아카데미의 친구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즉각 철회하고요. 민사소송도 대화와 조정으로 해결하길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공공자산 철거 등 중대한 정책 시행 때 반드시 시민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는데 근데 요거는 시의회가 뭐 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렇죠. 할 일인 네. 것 같기도 한데 뭐 마냥 시장한테 요구할 만한 건 또 아니고 제도화를 해주시면 또 되지 않을까. 왜냐면 시장이 안 했으니까 그동안 네. 안 한 걸 우리가 눈 뜨고 봤으니까 그런 거를 좀 시의회가 이제 나설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끝까지 밀어붙여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든다면 원주시 역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면서 시민들은 누가 소통을 외면했고 고소를 선택했는지 뚜렷하게 기억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년 지방선거에서 냉정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연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원주시 스스로 유린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민주적 행정 절차를 요구한 맥락을 환기했어요. 문화재청은 원주시의 등록 문화재 신청을 권고했지만 시장님께서는 이를 묵살했고 약속한 시민과의 공청회, 토론회 같은 수기 과정도 없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별로 찾아가 서면으로 통과시키고 저와 시정 질문 때 발언한 수기 과정 또한 없이 다수의 여당 의원들을 회유해 밀어붙이는 철거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졸속 행정이었다. 꼬집었는데 결국 이렇게 불통과 졸속으로 밀어붙이니까 시민들이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쵸. 그래놓고 왜 업무를 방해했냐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하는 게 맞느냐. 이거는 표현과 집회 자유를 원주시 스스로 유린하는 것이다라고 그리고 맥락을 잘 짚은 거죠. 그 원인 자체가 시에서 제공한 거 아니냐, 시정부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얼마 전 시장님과 같은 정당의 의원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서울의 경동극장을 그 전에 가봤다면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의원이 누구인지 참 궁금하게 만들어요. 정말일까요? 아니 정말일 수는 있죠. 근데 내가 황당한 거는 경동시장 사례는 몰랐냐는 거야.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얘기하면서 경동극장 F1964 뭐 저 칠성 조선소 온갖 그 문화유산을 활용한 그 재생 사례를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보존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쵸. 뒤늦게 경동시장을 알았다는 듯이 얘기하면서 그런 걸 내가 진짜 가봤으면은 알았다면은 내가 철거 찬성 안 했지. 나는 그저 돈 먹는 하마인 줄 알았지. 이 얘기를 이제야서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반대를 했냐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황정순 의원이었죠, 지난번에 5분 자유반에서 국민의힘에. 그렇게 아카데미 극장 철거 찬성해놓고서는 나중에 와가지고는 우리 원주에 있는 뭐 합동청사라든지 저 옛 법원이라든지 이런 유휴공간 활용해가지고 뭐 100억 원이 넘더라도 그거 활용해가지고 정말 문화 공간으로 만들자 이따위 얘기는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아카데미 극장 보존 논리를 자기가 그냥 갖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정신머리 그런 모순적인 행동이 왜 나오냐.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내가 잘못했네. 그럼 뭐 사과라도 합니까 이분?
공개 사과라도 해야죠. 그러면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해가지고 정말 시민들의 문화유산을 내가 잃는데 기여를 했다,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했다. 그렇게 사과할 용기도 없으면서 뒤에서나 이렇게 아유 내가 그때 알았으면은 정말 반대했을 텐데 찬성 안 했을 텐데 이따위 얘기는 하고 있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의원 한 명 한 명이 본인의 그 책임감을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라 그냥 정당의 흐름에 따라서 비판적 시선 없이 그냥 수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해운대구 의원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자기 논리도 네. 없고 자기 생각도 없고 그냥 정당 논리, 진영 논리에 따라서만 그냥 거수기처럼 투표 버튼만 누르고 있다. 정말 제대로 뽑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그리고 김 의원은 세종대왕을 또 언급합니다. 군주민수. 백성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다. 그러니 백성을 아픈 손가락처럼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원광수 시장이 내 정치와 행정에 반대하면 처벌하겠다는 식의 행정이 아닌 폭력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거 말을 잘못 읽었네.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행정이 아니라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네네.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시민 24명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원주 시민과 전국 문화예술인에게 사과하고 모든 문화행정에 시민 참여 절차를 도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시민 참여 절차는 시의회에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점 같이 일하시면 됩니다. 자, 한편 김혁성 의원도 파크 골프장 조성, 업무 추진비 부적정 사용, 잇따른 원주시의 소송 등을 지적한 5분 자유 발언을 했거든요. 여기서 아카데미 극장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주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운동을 지원하기는커녕 소송으로 맞섰고 결국 행정이 시민을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원주시는 공공재산 무단 점유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으나 그 법적 판단이 시민의 정서와 공동체 정신까지는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 극장 관련 5분 발언이 한 3번이나 나왔다. 이번 네네. 시의회에서라고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원광수 시장 강대강 대결을 고집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 행정의 어떻게 보면 평가 우리가 1년도 안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철저히 기억했다가 심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두 번째 발언은 나윤선 국민의힘 의원의 청소년 산모전 강화하자입니다. 청소년 산모는 복합적인 문제를 겪는다고 해요. 건강 위협, 학업 중단,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등등등. 그래서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돌봄이 필요한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은 대체로 의료비 지원에 그친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금 한 번 1회에 120만 원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산금 지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치고 있다. 나윤선 의원은 의료비 지원에 더해서 심리적 안정과 학업 복귀, 자립 지원과 같은 종합적인 대응과 지원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교육청소년과가 어쨌든 이런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청소년과가 의료지원과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 및 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 이런 기존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산모 발굴과 초기 상담, 의료 지원을 연계 수행을 해야 한다. 두 과가. 여기에 청소년 산모 실태 조사와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원주시 자체의 청소년 산모 지원 사업 발굴도 발굴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늘 나온 얘기지만은 우리가 저출생 시대에 정작 이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이럴 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자녀 지원책도 뭐 지금 화끈하진 않지만 원주시가 18개 시군 중에서는 이제 뭐 출산 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가장 낮잖아요. 네네. 그런 것만 봐도 지금 절박함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런 사각지대가 아직도 많이 놓여 있다. 원주와 같은 대도시조차도 그런 거를 확인할 때마다 복지와 돌봄의 이런 어떤 빈틈을 시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또 보완해 나가기 위한 어떤 제안이라든지 제도적 어떤 장치 마련에 좀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이 5분 발언을 들으면서 저도 하게 됐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의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상정돼 있는 루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출산 정책 같은 경우에도 뭐 결혼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이런 단계들을 딱 정해준 루트 하나만 있기 때문에 소위 거기에만 결혼 정년기라고 하죠. 맞아요. 네, 결혼 정년기 그다음에 정상 가족 이런 형태들로만 상정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외받는 창구들도 많고 그리고 청소년 정책이라는 것도 어떤 요즘엔 뭐 그 외의 지역도 고민 하고 있긴 하지만 학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청소년들을 상정을 해서 그 루트에 맞게끔 정책 설계가 돼 있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맞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 특히 학교 밖
밖에 그 청소년 산모들은 더더욱 취약할 것이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담이지만은 그 윤석열 정부 때는 그 보수 학부모 단체들이 아주 극성이지 않았겠습니까? 맨날 뭐 차별금지법 그쵸. 반대하고 네. 뭐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이분들이 했던 게 그게 기억나. 저기 강원 청소년 올림픽 했었잖아요. 동계 청소년 올림픽. 그때 IOC에서 콘돔을 나눠줬단 말이야. 그거 가지고 난리를 쳤죠. 어디 청소년한테 콘돔을 나눠주죠. 막 이런 후진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보수 단체들이 난립했던 게 또 지난 정부였기 때문에 네네. 청소년 산모에 대한 뭐 지원이 똑바로 됐겠습니까? 그쵸. 어? 그러니까 의료비 지원도 그렇죠. 뭐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비판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형식적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어쨌든 이런 사각지대 돌봄 복지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거니까 정말 나윤선 의원의 지적대로 체계적인 정말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 학업 복귀, 자립 지원 이런 종합적 대응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6월 원주시의회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원전 해적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원전 저건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오늘 167회 2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정우주였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